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4일 일요일이네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고 내일 모레 본격화될 것 같네요. 다들 뭐 남쪽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제 국방과학기술대전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KF-21에 필요한 어떤 소요 기술, 그런 데 관련된 내용이고, 앞서 2시간처럼, 직접 연구하는 분들과의 어떤 오랜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느꼈다기보다는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동영상들의 자료들과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착 결합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실 그 기본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가진 F-35, KF-21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사점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저도 필요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좀 찾아봤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잘 설명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그 자료예요.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수동형 레이더 제밍 기술. 이 말이 참 어렵죠. 레이더 이해하고 제밍도 이해를 하겠는데, 수동형 레이더 이 표현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고, 자, 레이더 제밍 기술이니까 우리 비행기에다가 장착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레이더를 이 나의 존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거거든요, 핵심은.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근데 모르는 게 한두 개면은 대충 맥락을 이용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모르는 내용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맥락을 짐작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확대한 것이요, 윗부분을. 여기 보면은 PCL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PCL이라는 게 이것을 수동형 레이더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이제 FM, TV 전파. 밑에 보시면 이게 안테나, 우리 송신기, 산 위에 있는 송신기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FM 라디오 방송, TV 전파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법 높은 산마다 다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더라고, 수동형 레이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스텔스 F-35죠. 현재는 스텔스 전투기가 하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FM에, 여기서 나오는 FM 송신원이라고 제가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라디오 방송 AM, FM, FM 88.5MHz 할 때 그 FM이에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확하게 방송 통신용 안테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FM은 어렵지 않아요. TV도 마찬가지죠. TV 전파. 그러니까 라디오나 TV 전파를 이용한 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인데, 우리가 능동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A사, 수동형 레이더는 폐사, 그것도 수동 능동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과는 무관한 레이더예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PCL이라고 표시된, 영어로는 Passive Coherent Loc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저 수동형 레이더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풀려요. 그래서 마침 영어로 된 자료 중에 쓸만한 게 있어서 그저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리만 이해하면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물론 실제 현장에 계신 연구자분들은 훨씬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이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 도전 과제라 그래가지고 당장의 핵심 과제는 아니지만, 향후 여기서 향후라고 할 때는 제가 이때까지 ADD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방 관련된 기초 연구를 봤을 때는, 향후라고 그러면 그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약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내에 시작되는 것을 향후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도 ADD가 관여되는 기술입니다. 아주 미래의 일은 아니에요. 도전적이라는 게. 향후 이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향후 미래의 어떤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볼까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동형 레이더,
RPCL. 이게 이제 제가 참고한 영어 자료의 제목에 있어요. 앞에는 뭐 수동형 레이더잖아요. 레이더인데 그 뒤에 말이 의미가 깊죠. 이 미국 자료예요. 미국 아마 국방성이나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예요. 이 보면 The Silent Threat이라고 해가지고 조용한 위협이라고 돼 있어요. 즉 위협, 누구한테 위협이냐? 미국한테 위협이라는 뜻이고, 미국의 무엇의 위협이냐? 미국에 있는 F-35나 뭐 F-22는 이제 은퇴할 거니까 F-35라고 해야 되겠네요. F-35 스텔스 전투기의 위협이 되는 기술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조용하다고 했느냐?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느냐? 이 제목에 다 들어있어요.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162회인가요? 국방론평 이제 꼭지 끝에 달아놓겠습니다. 이 영상은 거기서 소개한 스텔스 잡는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였었어요. 이게 소개되는 것은 네보라고, 네보 M이라고 러시아에서 2012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A사 기반의 스텔스 잡는 레이더예요. 네. 그래서 자료를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걸 중국도 최근에 아마 자국 국산 기술로 이거를 본보기를 삼아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오랜 기간 한 10년, 12년 전부터 우리 스텔스기 잡는데 아무 문제 없다, 탐지하는데, 이런 주장들을 해왔거든요. 그거의 실예예요. 그리고 몇 군데서 확인이 돼요. 스텔스기 어떻게 잡는데? 예. 세 가지 웨이브랭스, 세 가지 주파수를 이용한다. 세 군데 대역에 10배 차이 나는 세 군데 대역에 주파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VHF, 저게 우리 FM이나 TV 방송이 들어가는 그 주파수입니다. 파장이 제일 길어요. 80MHz 또는 100MHz 초반이죠. 1GHz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4기가, 5기가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근거리 통신에서, 여러분 휴대폰. 그래서 저걸로 먼저 방향을 잡고, 그때 VHF가 여러 대가 필요해요. 저 멀리에 보이는 것도 두 대 레이더가 더 보이죠. 한 세 대 정도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도 VHF 레이더입니다. 저도 이번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게 여러 대가 있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걸로 먼저 스텔스기에 웬만한 위치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L밴드 보이죠? 이걸로 그 지역을 집중 조사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찾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X밴드랑 S밴드로서 딱 그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이더라 해서 락군이 된다는 뜻이고,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텔스기의 위협이 등장한 것은 F-22가 2005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22입니다. 첫 이제 스텔스기죠. 전투기로는. 그 기술은 90년대부터 이미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은 그 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알려진 지 거의 30년이 다 돼 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방이 이게 이 위협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제 이것인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스텔스라는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스텔스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저피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아예 안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스텔스 처리를 하면 기체 형상이나 뭐 도료, 소재를 통해서 저피탐 영향을 강화를 시키면은 보통 레이더가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가까이 와야만 발견된다는 것이지, 발견이 아예 안 된다, 투명 인간처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러시아 시스템을 보면 VHF로 잡고, 그 다음에 L밴드, X밴드, S밴드. 그러면 미사일 적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 위치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레이더가 락군을 하고 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간 유도가 되는 거죠.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미사일이 있는 장착된 탐색기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이제 미사일이 같이 격추시키는 거죠. 이제 이게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방식인데,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부에 그 레이더 세 가지를 썼잖아요. VHF 여러 개, L밴드, X밴드. VH 보면은 30에서 300MHz, 즉 FM 라디오 방송하고 그거예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FM 전파도 VHF로 분류될 수 있고 이게 스텔스기를 잡는 데 있어서 최초의 레이더가 되어야 돼요. 주파수가. 왜냐하면 스텔스기는 주로 L밴드나 S밴드부터 시작해서 X밴드까지만 작동을 해요. 그 이하의 주파수에서는 작동이 안 돼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것이죠. 밴드의 특성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걸로 먼저 잡는 겁니다. 저걸 띄우면 걸리는 거죠. 예, 스텔스기가. 근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그 기술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FM 방송의 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러시아의 네보 같은 건 큰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시스템에 레이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VHF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수동형 레이더는 뭐냐면은 그 VHF 레이더를 군용으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산마다 있는 방송 안테나 있죠. 거기서 FM 신호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은 그런 뭐 FM 다양한 FM 레이더가 주파수가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걸 그냥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박한 거예요. 자, 그거는 기존의 방송용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적기는 그게 위협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항상 그거는 공간은 그런 전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리시버예요. 네. 여기서 이제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FM 한 기지국에서 나온 FM 전파가 즉 비행기를 맞아요. 그럼 반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 일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스텔스기가 되겠죠. 그러면 반사가 된 상태로 수신기, 리시버에 오면은 바로 날라오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시차가 있게 됩니다. 각도가 꺾여서 오니까 더 먼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파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이더 체계는 모노스태틱이라고 그래요. 즉, 여러분 레이더도 아시다시피 이거죠. 내가 전파를 발신을 해요. 맞고 튀어오는 걸 내가 수신을 다시 하죠. 그래서 그 신호를 증폭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는 송신기, 수신기가 일체예요. 대부분의 군용 레이더가 그렇죠. 그거를 모노스태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이스태틱은 뭐냐? 이 그림에 표시된 거예요. 송신기하고 수신기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은 FM 기지국이고 저기는 그냥 레이더 수신만 하는 거예요. 내가 레이더를 발산하지 않아요, 수신기는. 그죠? 그리고 멀티는 뭐냐? 이거를 동시에 3개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걸 3개 이상으로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바이스태틱처럼 한 개의 송신기만 해서는 같은 거리, 그 시간이 있죠. 오는 직선으로 오는 거하고 반사되어 오는 거 시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일점이 이렇게 타원으로 나타나게 돼. 이 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자, 2개를 하면은 좌표는 정확하게 나와요. X, Y는. 그런데 고도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최소한 3개의 FM 스테이션에다가 FM 송신기, FM 기지국에서 반사한 거를 동시에 수신할 수만 있으면은 고도 좌표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원이 3개가 겹치는 지점이 그 스텔스기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GPS 위성도 3개가 있죠. 3개는 넣어야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보통은 4개째 위성을 보통 쓰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지상에서 FM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발신을 하지 않아요. 발신원과 수신원이 달라요. 내가 레이더를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적기가 내 위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신하는 것도 전부 FM 주파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위치를 알 수가 없고 사진에 제압을 못하고 자기가 탐지되고 있다는 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 기술의 핵심이에요. 저렴하면서도 생존성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레이더 기술이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모아서 군용으로 만든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부 시스템이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이제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ADD에서 했겠죠. 이런 방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성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동형 레이더와는 달라요. 그거는 기존의 FM 방송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군용으로 이렇게 만들고 대형으로 하게 되면은 탐지 거리 자체가 아주 길어져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이 동시에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수신기라고 아까 되어 있었는데 그 수신기가 그러니까 최소한 3개 정도의 FM 방송을 이제 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FM의 신호도 여러분도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서 FM 주파수를 계속 찾다 보면은 조금 지나면 주파수가 바뀌고 그런 거 아실 거예요. 그죠? 계속 지역마다 주파수가 다르죠. 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기술이에요.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수신을 하고 그걸 조합을 하는 것이죠. 가장 강한 주파수 그리고 가장 반사가 많이 되는 것을 조합을 해서 그 위치를 실시간으로 저게 스텔스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용되는 수신 안테나예요. 지금 이게. 조그만 우리 잘 알고 있는 벤츠의 지바겐에 대해 있죠. 이게 아마 독일 회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 헨솔트라는 회사가 이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전파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진에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대형 레이더나 광역 방어 레이더 같은 건 엄청나게 덩치가 크죠. 그러면 움직이기가 어렵고 개전 초기에 무조건 상대방의 선제 타격이 목표예요. 그게 희생될 가능성도 크겠죠. 그게 방공망이 많이 붙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가 생존성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격도 엄청 싸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자의 스텔스 탐지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만 습득이 되면 또 많은 부분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술에. 그래서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공격 무기는 뭡니까? 요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드론이죠. 그리고 탐지 수단은 또 이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국방 지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ADD에서 A사 방식의 저피탐 항체 레이더 기술을 개발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광역 레이더망과 연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군에서. 이거는 앞서 보셨던 러시아의 네보 같은 시스템이에요. 네보. 이것도 필요하고 또 기존의 FM을 이용한 것도 백업으로 또 필요한 거예요. 근거리에서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개가 다 필요하겠죠. 자, 그림의 왼쪽에 나오는 것은 이거를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필요 장비들과 그들의 가의 순수도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정부 과제에서 대학이나 민간에서 관여하는 부분, 직접 방산업체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소위 말하는 MNS라고 그래가지고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이에요. MNS가. 거기에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되면은 실제 시험 기기를 활용하거나 시제품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범위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방법론이 확대돼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예전에 한번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치 해석, 전산 해석 이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는 그 비중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개발 기간도 짧아지고 당연히 비용도 많이 줄어들죠. 거의 인건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보면은 개발 내용 및 실적을 보면은 이걸 요약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밑에 관련 논문들과 발표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미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화 바로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수요는 없지만 향후 5년, 10년 내에는 수요가 생길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우리 KF-21이 5세대로 개발돼서 우리가 스텔스기를 보유하게 됐을 때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계획표, 시간표대로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나라 전체에서 나라 세금 쓰면서 하는 이런 연구 수십억씩 쓰는 거거든요. 연구 과제들이 허투루 그냥 좋은 생각이니까 한번 해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상대방이 내 FM을 쏴서 FM 주파수를 쏴서 내가 맞아서 반사되면 그 반사되는 거는 되게 약해요, 신호가. 그래서 바로 이제 반사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날라오는 주파수하고 그건 우리 라디오 방송 같은 거잖아요. 그거하고 반사돼 나오는 건 미약하겠죠. 그걸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서 위치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되는 신호의 양이 파워가 아주 약하다는 거.
그게 크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주파수에 내가 맞고 이걸 상대방이 이용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은, 가짜 정보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보를 덮어버리고. 그게 제밍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 신호를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가짜 정보를 주는 거죠. 가짜 위치 정보를. 예. 그 말은 즉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상대방 신호를 덮어버리고 가짜 신호를 상대방 수신기에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적이 아까 보면은 표적이 한 개인데 표적이 대여섯 개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 내 위치는 숨겨지고 그 손오공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분신술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작 손오공 본인을 숨어버리고 다른 요격 체계들이 허상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기대 효과라는 부분도 의미심장하죠. 멀티스태틱 수동형 레이더에 대한 전자 공격 능력 확보로. 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제 내용을 이해하면서 들으신 분들은 멀티스태틱이라는 것은 송신운이 여러 개다. 여기서 수신운이 복수가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근데 오늘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송신운, FM 기지국이 여러 개다는 것으로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동형 레이더는 뭐냐? FM은 하늘에 있는 그냥 전파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수신용 레이더를 따로 만들어서 그 정보를 받는다. 자, 그래서 스텔스기의 위치를 찾는 것인데 그 수신용 레이더는 아무런 전파도 발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그만 차체에도 실을 수 있다. 기동성이 아주 좋다. 생존력이 좋다. 그리고 생존성이 좋다. 그리고 피탐을 당하는 상대방 스텔스기는 자기가 피탐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네. 자, 그런 것이 향후 미래에 이것도 저렴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가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만 확보되면 확 전파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격 쪽에서는 드론, 스텔스 수비 쪽에서는 수동형 레이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전력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민병대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테러 단체도 가까운 미래에 그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장 환경에서 그 말은 우리도 그걸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내부 같은 큰 군용 시스템도 가지게 되고 더불어 플러스로서 수동형 레이더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향후 우리 KF-21이 5세대로 개발돼서 스텔스 전투기가 됐을 때 5년 10년 내에 발생할 일이 되겠죠. 예. 상대방이 그것으로 우리 KF-21을 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싸고 저렴하니까. 예. 즉 북한이나 주변국들이 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스텔스기가 없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훨씬 많이 했겠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즉 스텔스기를 잡는 새로운 레이더 기술에 대해서 그 레이더마저 제밍을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KF-21이 스텔스기가 되지 않고 4.5세대로 평생 머물 거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귀한 세금을 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믿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비팀에서는 손도 대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그 F-35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그들의 레이더 운용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 연구진하고 면담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기술적 차단을 하는 F-35에 우리가 이 개발하려고 하는 이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KF-21은 많은 언론에서 외면하고 있지만 4.5세대로 머무를 비행기가 아니고 5세대, 6세대까지 염두에 둔 확장성을 염두에 둔 기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이 저렴하고 일반화된 기술이 북한이 당연히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상하겠죠. 네. 자, 그래서 그들도 우크라이나 전에서 서방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핵심 장비를 제공하는 것처럼 만약 현재 북한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런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최소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제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수동형 레이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이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에 그것을 제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서로 대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말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모든 게 다 스텔스 전투기가 다 잡히면은, 탐지가 되면은 향후에 스텔스 전투기가 사라지겠느냐? 저피탄 비행기가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항상 개전 초기에 상대방의 주요 목표는 레이더망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걸 무력화시킨 다음에 전장에서는 스텔스기가 기존 항공기보다 훨씬 더 나은 생존성 우위를 보이겠죠. 그래서 스텔스의 기능이라는 것은, 저피탄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항공기에 기본적으로 실리게 된다. 그렇지만 스텔스성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나머지가 모두 보상되는 그런 시간은 지났다. 자, 스텔스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동성이 떨어졌다. 그런 것은 미래의 전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텔스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텔스성이면서도 과거 전투기가 가졌던 전투기를 기체 자체로서의 우수성을 다 확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피탐을 99%에서 100%로 채우기 위해서는 훨씬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탐지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탐지 기술도 일반화되는 거예요. 스텔스 기술도 일반화, 탐지 기술도 일반화. 그렇게 되면은 스텔스 기술을 극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뭐 다른 것을 희생하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노력도 사람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적당한 선의 스텔스에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기능이 많이 소실되는 걸 방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잡을 건 다 잡으니까. 자, 그런 이제 시대상의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저는 우리 KF-21이 그걸 감안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자, 저피탐 기체로서 RCS를 계속 더 줄여나갈 수는 있지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비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가져야 될 다른 성능 부분에 있어서 저하가 발생하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딱 맞는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RCS가.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공군에서,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많은 각국의 개발진들이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하나 개발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10년 뭐 이상의 시간도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KF-21이 그런 점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RCS가 의미 있는 RCS인지, 상대방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다 갖춘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리고 그 레이더망이 무너진다는 전제를까지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의 RCS가 가장 적절한 타협점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그게 반영된 기체가 KF-21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KF-21이 5세대, 6세대로 개발될 전투기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기술에 대해서 미래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KF-21의 개발 단계와 맞춰서 이런 선행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F-35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그런 안이 나오고, 그의 핵심 이유는 북한을 타격하는 데 가장 유리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이 그 뒤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체계, 군사용 저피탐기 탐지 레이더 체계, 그리고 새롭게 구상되고 있는 기술, 그 기술이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한 같은 곳에서 그런 기술에 대한 집중도는 훨씬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현실화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현실화가 최소한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런 것은 하드웨어가 덜 중요한 체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따라간다면 각 나라 간의 전파가 되는 건 아주 수월해요. 저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방 일반화될 수 있는 기술의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F-35를 도입한다고 봤을 때 그런 게 국회에서 내는 예산에 만약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들,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북한이 과연 저피탐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현재 레이더가 없다면 그런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느냐. 레이더 몇 개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군사 비출이 아니거든요. 레이더 하나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냥 두세 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레이더. 그리고 북한 내부의 기술 축적이 이 분야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린 수동형 레이더 포함해서 내부의 기술 축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 정도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군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기술이 없더라도 금방 도입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F-35는 북한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무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돈을 많이 들이고 KF-21을 향후 개발 방향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도입할 수 있는 기체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